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퇴가 답입니다. 혁신위 조기 해체에 이어 수도권 참패를 예상하는 당내 보고서가 보도된 뒤 국민의힘 비주류를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서병수 의원 등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김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일부 주류 의원들이 내부 총질이라며 맞받아 내부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비명계의 세과시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어제 국회에서 500여 명을 동원하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모임 주도 의원 4명은 연말까지 변화가 없으면 우리 길을 가겠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낙준연대입니다.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서로 만날 뜻을 밝히면서 이들이 제3지대에서 뭉치는 이른바 낙준연대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야당 친명계는 낙준연대가 아닌 낙석연대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재화 증인 보호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이 설령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 증인 보호 규정이 범죄 행위까지 보호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메시 제친 우타니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일본인 야구 스타 우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10년간 7억 달러, 우리 돈 9,20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도 제친 역대 프로스포츠 최고 몸값인데 5만 원권 지폐로 쌓으면 잠실 롯데타워의 3배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땀나는 겨울입니다. 겨울 같지 않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올해가 50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12개월 중 8개월이 더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주의 경우 토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원칙과 상식에 맞으면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 중에 왜 4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당사자들과 관련된 공천권 보장 문제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많이 있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제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내분의 경랑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총선 참패 위기, 야당은 친명 독주 체제 속에 비명계 고사 위기가 근본 원인인데요.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이 어제 처음으로 대규모 토크쇼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성토했습니다. 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우 그리고 조홍천 의원으로 구성이 된 이 원칙과 상식이요. 어제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토크쇼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원칙과 상식은 그가 이제 정치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이제 진행해 왔지만은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을 한데 모아서 대규모 새 과시에 나선 것은 이제 처음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의원들은요, 이 토크쇼를 앞둔 홍보 영상에서 다소 어색한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야, 오누가 전화 왔다. 따르노? 그거 뭔데? 이거 몰라? 제트. 플리. 영찬아,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윤석열 정권의 무능, 독선, 오만, 이걸 뚫고 나갈 민주당의 길이 안 보여. 야, 영찬아, 저기 봐봐, 저기. 민주주의
뭐가 보인다? 그렇지, 보이지? 그래, 보인다. 그렇지,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그렇지. 그래, 맞아. 참. 네, 어제 행사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올해 연말을 사실상의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그때까지 당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길을 가겠다,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듣고 싶겠습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쳐가지고 써서 제대로 만들어야지만이 가장 쉽게 정치가 제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딴 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제 행사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요.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 이런 의원의 질문에 방청석에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답이 쏟아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조웅천 의원은 어제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했던 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였다고 답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대표 이 발언은 조웅천 의원이 앞서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표한테 불쑥 전화가 온 일화를 공개를 하면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최근 이 대표가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 영어로 What's wrong? 즉 뭐가 문제냐라고 물었다면서 뉘앙스가 뭔지 모르겠다면서도 뭐가 문제라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뭐 그런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조 의원은 어제 행사장에서 이 대표로부터 뭐가 문제냐 이 말을 듣고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막막했다면서 이 대표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통화를 하자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는 전화가 안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청석에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이 대표의 질문을 되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해서 너라는 답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고. 왜 뭐라고 뭘 물어보는 What's wrong?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뭐 얘기가 많냐?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말 막막하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다시 통화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전화가 안 왔어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비명계의 이런 공개적인 세과시에 대해서 친명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요, SNS에 어제 이 비명계 행사를 겨냥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는 게 도덕이라고 했는데요. 이러자 이 원칙과 상식 소소의 김종민 의원은요, 오늘 SNS를 통해서 공천과 당선 모두 내려놓고 백의종군 길을 택한 것이다. 내로남불로는 떠나가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같은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는요, 제3지대 신당 창당 쪽으로 점점 더 발길을 옮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하고 맥이 닿아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죠. 이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이것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주말 행보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그제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의 민정실장을 맡았던 인사의 출판 기념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는 답이 없다면서 제3회담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해서 거듭 분당 불사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신당 창당 마음을 굳힌 겁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대안이 꼭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윤석열, 이재명. 많은 국민들은 이 시험 문제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래요. 이 답은 어떠세요? 하는 제3의 답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골라주십시오. 이런 방법이라도. 신당 창당을 하기로 좀 마음을 굳히셨다고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은
굳게 갖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 더 나아가서 연대 가능성을 내다보는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이른바 낙준연대 관측인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난 6일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인 어제는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날 거다라면서 좀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운띄우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에드벌룬 띄우기 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국한되진 않을 거다라고 화답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돼서 강한 어조를 쓰는 건지 아니면 먼저 치고 나온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에드벌룬 띄우기 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국한되진 않겠죠. 저는 이낙연 총리 측에서 오히려 좀 행동이 무거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평소 그런 어떤 발언 수위나 이런 걸 알지만은 평소보다 굉장히 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물밑으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뭔가 결렬이 돼가지고 이런 강한 어조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먼저 치고 나오신 건지는 저희가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민주당 주류 측 정말 예민하게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에 이어서 이른바 이렇게 낙준연대 얘기까지 나오니까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라고 했던 이 친명계의 김민석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경선 불복이다라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함께하는 것은 낙준연대가 아니라 낙석연대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우상호 의원 역시 오늘 김어준 씨의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큰 실책이라면서 전직 당대표 리스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김민석, 우상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네 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정말 신당을 꿈꾸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가서 신당을 하는 것이 옳죠. 그렇게 길을 잃은 방향 감각이 없는 그리고 방향과 방법이 명료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추구는 성공한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압박용 언술들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세 분이 같이 연대해서 뭔가 새로운 당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은 그것도 너무 좀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도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전직 당대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조금 전 우상호 의원이 발언을 한 곳은요.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요. 오늘 이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을 마친 후에 기자들 앞에서 경선 불복이고 낙석 연대다 이런 이제 김민석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해진 사람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겠죠. 이 대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한테 각각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SBS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각각 만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이 말을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세 사람,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 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연대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움직임이 전해진 거라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이 두 전 총리를 만나서 당의 화합을 모색하기로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발언 수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전직 총리를 먼저 만남으로써 파급을 축소하고 단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 속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1호 영입 인재로 이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총선 지역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이 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오늘 띄우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그것을 받아서 화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 더 나아가서 과연 연대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또 정치권의 새로운 관심사로 지금 부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국 정치 지형상 보수와 진보가 절반이라면 이 두 분이 각각 뭐냐면 개혁을 내세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내세우는 그런 입장이라서 서로 만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이 그대로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망설이고 있듯이 그러니까 연동형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가서 그러니까 과거의 비례대표로 가면 여기서 이제 강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두 중도에 있는 이 두 세력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치 지형이 이제 초안지와 같은 정치 지형이 갑자기 삼국지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지대가 커지고 또 그런 쪽으로 양쪽이 서로 약간씩 더 강제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날 일이 없지만 지금식으로 간다면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저렇게 예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최은수 대표를 지낸 인물하고 진보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 원로급 대표를 지낸 인물이 지금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 서로에 대한 러브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답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그 두 사람 여건도 지금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가기 어려운 그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대 소리는 오는데 이것이 과연 실행이 될 것인가? 일단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겠죠. 뭐 합리적 진보 그리고 개혁 보수 이렇게 해서 그 접점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치권에서 보통 내세우는 명분이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를 계속 주창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념이나 아니면 방향성이나 지향점이 맞아야지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청년 정치의 큰 가치인데 그걸 다 버리고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새 분리기 차원에서 이낙연 그 세력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호응을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혼란의 근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일정, 이걸 논의할 공판 준비 기일이 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핵심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재판부는요, 지난달 중순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 등 이 재판과 분리해서 별도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요. 이 증거 준비 등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특히 이 향후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요구로 실제 법정에서 이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동 피고인입니다. 김모 씨인데요. 김모 씨가 재판부를 향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빨리 재판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김모 씨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확보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증언대에 설 이유가 없었다. 이 대표는 성남과 경기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김 씨는 최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뉴스를 접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재판이 진행돼서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희망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도요, 오늘 재판부에 자신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죠. 앞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또 검찰 측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면은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늘은 법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선거법 그리고 대장동 등의 재판에 이어서 위증교사 재판까지 주 3번은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는 현재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격주 금요일에는 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에도 내일과 금요일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 준비 기일에서 향후 재판 일정이 잡히면 다음 달부터는 위증교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주일에 최대 3일을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거고요. 또 재판 준비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자신의 재판에 얽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재판 리스크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재판에 나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당무, 그다음에 국회의원 활동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거 역시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지난 금요일 날 벌어졌었죠. 바로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21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그리고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 리스크가 말 그대로 현실이 됐다 이런 평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그 금요일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평소 이 대표가 추진 의사를 강조해왔던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그날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요. 이 본인의 선거법 재판에 나가느라 평소 추진을 강조해왔던 이 두 법안 재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서 끝내 부결이 됐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까지 열면서 당력을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대표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이 규탄대회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표 측에서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는 그런 안도 고려를 하긴 했는데 재판부에 만약 이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결국 이 본회의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규탄대회 모습과 또 선거법 재판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모습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미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은 최측근이나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민주당의 비명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또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를 비롯해 이 당일각에서는요. 이래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방치된 것에 대해서 비극적인 결과라는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걱정이다 이러면서 직격을 한 바 있죠.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어줍지 않은 무기를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와 또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 재판 리스크가 현실이 돼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정상 운영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서 민생을 위한 전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 측이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런 기존의 주장 계속 냈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공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열린 선거법 재판은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받고 있는 그 재판인데요.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청 직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요. 이 대표 주장처럼 국토부의 압박을 직접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번 재판 때도 이제 백현동 개발의 사업 실무자였던 성남시청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었죠. 이 증인도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또 이번 재판에서도 실무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내는 겁니다. 네, 여기에 반대 신문에 나선 이 대표 측은요. 당시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작성을 한 걸로 보이는 공문까지 제출을 하면서 당시 공문에 국토부가 백현동 관련 부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속히 부지를 매각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고요. 해당 의혹으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여기에 반발한 이 대표 측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재판에서요. 이 대표 측이 또 새로운 주장을 또 제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 허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거짓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내놨는데 이게 기존의 주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논박으로 비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거 이제 그 기존의 주장이라는 것은 국토부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 또 이 대표의 기억에 의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 논리를 펼쳐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요. 설령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타 관련자들에게서 뭐 기억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불리한 발언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논리, 그러니까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기존의 논리가 뚫릴 경우에 대비해서 설령 허위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반박 논리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주장의 근거는요. 바로 국회 증언감정법이었습니다. 네,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그리고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는 그 증언과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걸 근거로 국회에서 위증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고발 조치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의 대상이 되느냐면요. 바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었던 거면 당시 이제 경기지사로 나왔죠. 이 경기지사로 나오면 이게 이제 피감 기관장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법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근거로 든 이 법은 어떻게 보면요. 증인이
어떤 안팎의 압력도 받지 않고서 자유롭게 증언할수록 그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 측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거 증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하려고 만든 법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네, 검찰 측은 이 국회 증언감정법 구조 3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진 않는다면서 여기서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의 조치지 형사처벌까지 면제다라는 건 아니라고 맞섰고요. 또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의 법이지 이게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서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면서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주 금요일 선거법 재판에서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한 발언이 설령 그게 거짓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새로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맥락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세를 몰랐다. 하나는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두 가지잖아요.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건 최근에 일단 심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때 버틴 방어 전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번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국토부의 압력이지 어떤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진행된 재판에서 그 당시에 성남시청의 과장, 팀장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문도 제출을 하고 그 국토부에 물어봤는데 그냥 그 성남시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우리가 압력을 넣지 못했다. 이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국토부 압력으로만 가기는 불리해지니까 초반에 불리해지니까는 이거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고 이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국감정인법 여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면은 이 선거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 불리해지니까 전략을 바꾸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방어 전략을 바꾸면서 오히려 자책고를 넣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본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선거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네. 일단 새로운 판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선을 해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적이 없어요.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정언을 했는데 이 정언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다시 엮어서 재판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정언감정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국회 정언감정법은 정언회로 나온 사람의 기억에 따라서 진실하게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선거법에 갖다 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거는 이렇게 법논리의 충돌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자유로운 국회 정언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본다면 설사 그가 잘못 기억해서 말했더라도 이게 허위 사실로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에 무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바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찰의 송영길 전 대표 조사로 중대 분수령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돈봉투 사건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팀은요. 주말에도 대부분이 출근을 해서 송 전 대표 조사 내용과 관련한 증거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무게감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요.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송 전 대표가 조사를 받는 내내 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걸로 보고 향후에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자금 조성과 전달 역할을 했던 이 피의자들이 이미 모두 구속된 상태인데 최종 수혜자격인 송 전 대표가 구속 수사를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정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민주적 헌법 질서를 오염시킨 중대 범죄란 점,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에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하던 그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검찰에 출석하면서 예고를 했었죠. 13시간 조사 내내
묵비권을 결국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금요일 조사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캐물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13시간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거든요. 이후 송 전 대표 측이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볼 때 검찰 수사에서 이 변론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송 전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왜 검찰 조사를 요청해놓고 검찰에 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라는 지적을 언론도 하실 거고 국민 일부께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요청했던 것은 신속한 종결 처분을 마련을 했던 것이고 특수부라는 것은 후퇴가 없어요. 뭐라도 안 되면 별건을 해서 반드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는 게 특수부의 관행이고 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당법 위반 사건을 특수부가 만든 것은 적절치가 않다.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사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같은 거 물어보는데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계속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에 달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방금 송 전 대표가 이제 뭐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이것만 계속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 심지어 검찰이 주는 식사도 거부했을 정도로 검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는 여러모로 검찰을 향해서 강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이번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조사 이후에도 이 검찰이 총선을 겨냥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전당대회를 당내 잔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정도의 액수를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한 역사가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소환 조사 이후에 송 전 대표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들 소환한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총선까지 가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뭔가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8개월이나 될 사안이냐는 거죠. 이게 공직선거법도 6개월이 끝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데 이 정당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훨씬 그 비난 가능성이 적고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돈봉투 수수받았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의 이제 조사가 이어질 거잖아요. 나 이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정치자금법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관행이나 이 속에 수사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 송 전 대표는 들으신 대로 그 정도 액수, 그다음에 당내 잔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요,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겨누고 있는 그 혐의는 이 돈봉투 의혹뿐만이 아니고요. 3억 원이 넘는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지금 이 사건도 캐고 있는 거고요. 또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드러난 액수만 9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적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원도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가요. 돈봉투 살포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여권의 지적을 받았었고요.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전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여당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원수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언론 플레이라고 폄훼한 송 전 대표의 주장은 현실을 망각한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의 오만함이라고 꼬집었고요. 또 제대로 된 해명 한마디 없이 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구태 정치인이라면서 신당 창당보다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결정 아닌가 싶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송 전 대표는요, 민주당을 향해서 서운함이 담긴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 이 기자회견을 연 송 전 대표는요, 자신이 당대표를 지냈지만 외롭게 싸우고 있다면서 자신이 검찰 소환 조사를 가는데도 민주당에서는 그 흔한 논평 하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민주당이 야당답지 않게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말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자신과 함께 좀 발맞춰 싸워주길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원욱 의원이요, 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송 전 대표의 그 태도에 대해서 여당과 같은 취지의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면 진술을 했어야 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 송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586 기득권 정치인의 단면이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달라진 송 전 대표의 태도와 오늘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 소환해 해달라는 것은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586 기득권 정치인의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참으로 안타깝고요. 검찰에 필요하다면 내가 당당히 가서 응하겠다라고 했으면 가가지고 진술을 했어야죠. 지난 대선 패배했지 않습니까? 당대표 시절에. 그 대선 패배해놓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실종됐고 말았는데 그거는 송영길 당대표,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모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검찰의 돈봉투 수사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또 남았습니다. 바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게 또 민주당은 물론이고 전국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은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것으로 보고 국회 압수수색으로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서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임종성, 허종식 의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했고 수수 의원 수사를 본격화한 거죠. 며칠 뒤에는 이제 재판에서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 그러니까 송영길 지지의원 모임 참석자라는 제목으로 2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검찰이 송 전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그러니까 이 공여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이제는 받은 의원들, 수수 의원들에 대한 소환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소환 조사에서도 수수 의원들의 명단 또 살포 경위를 확인을 했지만 송 전 대표는 역시 이 답변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재판에서 이름이 언급된 해당 의원들도 대부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검찰이 앞서 소환 조사를 공언한 만큼 이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그런 사건인 만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록소 관계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영장 기각을 자신한 송 전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내가 드디어 8일 날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뭐라도 나를 올고매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뭐 기소를 할 텐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은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본인이 이제 검찰에 소환되니까 섭섭하긴 하겠죠. 민주당이 의뢰이 이제 논평이 나오는데 물론 그러나 이제 탈당한 상태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굳이 논평을 낼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감정적인 이야기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정당 행사 내부의 이런 그 당비의 쓰임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오는 당원이나 대의원,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 이 식비, 밥값 이런 것이 일체 비용으로 처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리하는 거를 하다 보니 이 일이 생긴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정당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정당의 당내 잔치인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소소한 돈이라도 쓰이게 되면 결국은 이건 사법 처리가 되는 이런 문제니까 평소에 이런 주장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외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두 사람은 대선 후보 경선 때 2심, 송심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지역구까지 물려줬죠. 그런데 이 상황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차단벽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당 내부의 일이고 마치 간행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한 이야기들이에요. 저것은 민주당 안에서 저런 것이 거의 간행이었냐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도 됐지만 돈을 전달한 쪽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람 20명에 대한 소환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20명에 대한 소환이 시작이 되면 이게 총선 앞두고 큰 이슈가 될 텐데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은 그게 총선에 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잠시 후에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종합혁신안이라는 걸 전달을 한 뒤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칩니다. 하지만 이건 혁신 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당장 김기현 대표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먼저 이 인요한 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요, 이 42일 만에 조기 종료 수순을 밟습니다. 당초 혁신위는 오늘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주류 희생 등 이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혁신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최고위에 주류 희생 혁신안 등 이 그동안 의결을 했던 1호부터 6호까지 안건을 종합해 보고하는 것으로 이 그러니까 이제 공을 당에 넘긴 뒤에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는데요. 인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이 혁신위원들한테 이제 제일 고맙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혁신위의 이런 찜찜한 마감은요, 곧장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 대표의 사퇴론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오늘 과연 김 대표가 답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지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김기현 대표 책임론의 요지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전권을 주겠다면서 혁신위를 띄워놓고서는 되려 좌초시켜서 오히려 당을 위기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결자 해지하라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서울에서 단 6곳만 우세하다는 이런 비관적인 내부 판세 분석 보고서까지 공개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김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이 위기감이 김기현 사퇴론에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요. 김기현 대표야말로 쇄신 대상 1순위라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론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 대표를 압박했는데요. 오늘 나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김 대표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대표가 계속 대표하면 땡큐,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뭐 이런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은 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김기현 대표부터 물러나야 된다. 반면 친윤 주류 측은요, 이 김 대표 퇴진에 반대를 하면서도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김기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은 찢어진 텐트는 비가 샌다 이러면서 합리적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다라고 했고요. 이 대구 지역 초선 김승수 의원도 의원 단체방에 내부 총질이 도를 넘었다. 지도부를 믿고 단합할 때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요. 전략적으로는 당이 변화해야 하고 또 혁신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이 그 타이밍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당이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전술적으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하태경, 서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는 순수하게 혁신위에서 혁신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혁신의 정신들 그거는 당 지도부가 다 알고 있고 그거는 질서 있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문제는요,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또 김 대표가 주재하고 있는 지도부 안에서조차도 김 전 대표를 겨냥해서 혁신위가 요구한 희생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놔라. 이런 이 촉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의 주장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김기현 대표 육성으로 어떻게 희생 의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어떤 리더십으로 당을 끌고 갈 건지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과 진실성은 이해하겠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 이대로 총선 어렵다, 힘들다, 혁신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다. 나중에 배 다 떠내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붙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라. 이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김기현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전원이죠. 전원. 네. 이미 그 내용들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전원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육성으로 어떻게 희생 의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이 당을 끌고 갈 건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죠. 김기현 대표를 움직일 수 있는 또는 김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굴까요? 여권의 역학관계상 윤석열 대통령을 주목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김 대표 그리고 인효한 혁신위원장을 함께 초청을 해서 비공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앞서 김기현 지도부와 오찬을 했던 윤 대통령이요. 지난 8일엔 김 대표와 인효한 위원장을 모두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을 가진 걸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효한 혁신위 출범 이후 인 위원장과 별도의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격려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혁신위 종료 전 회동이 이뤄졌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권의 위기 상황에 비춰보면 저런 의례적인 얘기가 회동에서 오간 대화의 전부? 글쎄, 그건 아닐 것이다. 이거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직접 혁신안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건 혁신위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채널A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이 김 대표 그리고 인 위원장과 가진 이 비공개 오찬에서 혁신위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당 혁신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 위원장이 혁신을 50% 완성을 했는데 당과 협력을 하면 그 혁신을 100%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 혁신이 조기 종료 직후에 인 위원장이 내놓은 이 발언, 혁신이 50%가 완성이 됐다라는 이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결국 당의 변화의 이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의 총선 전망이 어두울수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가,
더욱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권의 다음 유력 대선주자로 입지를 더욱 굳혔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런 기류에 또 상승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그 횟수도 많이 늘었고 이 총선 출마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장관의 그 활동 보폭이 넓어질수록 한 장관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오차 범위 내로 붙였다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조사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는요 19% 그리고 한 장관이 16%로 집계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24%, 한동훈 장관이 19%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조기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잇따라서 중진 의원들이 아예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일단 인류한 혁신위가 볼 때 김기현 대표는 양손에 두 개의 떡을 쥐고 있었어요. 하나는 당대표, 하나는 울산 그대로 출마하는 건데 처음에 인류한 그 혁신위원회에서 울산 출마를 접으라고 했죠. 그러면 당대표직은 그대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접지 않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인류한 혁신위에서 비대위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비대위는 김기현 체제를 무너지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둘 다 놓치를 않고 혁신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상황에서 불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불출마를 해서 유지되는 건 인류한 혁신위가 활동할 때까지예요. 근데 인류한 혁신위가 성과가 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직을 놓고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양쪽이 맞서고 있는데 용산의 그 뜻이 또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용산의 뜻도 서로 해석이 달라요. 하나는 김기현 대표와 먼저 오찬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혁신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혁신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달라요. 서로.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총회를 몇 분이라도 열어서 중지를 모아서 이 중진 연속 회동을 하든지 해서 최근에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49개 중에서 6개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그러면 이것을 반전시킬 카드가 없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그 안을 내기 위해서는 의원총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 대표 지도부를 교체하는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강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혁신위가 정말 어렵죠. 성공한 혁신위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거는 비대위만큼의 권한은 가지지 못하면서 해야 될 일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에 강서 재보궐의 패배라든지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청 관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수직적이고 그다음에 현재 그 당 자체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천 문제라든지 선거로 가야 되는 너무 좀 깨구리가 봄인 줄 알고 먼저 겨울에 나온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뒤에 제기돼야 될 이슈를 너무 빨리 끄집어내서 주목은 받았지만 이걸 밀고 나갈 힘은 없고 결국 그래서 스스로 자초해버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혁신위가 실패했다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지지해왔던 용산 입장에서 다시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일종의 비대위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 같은 걸 또 만들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알다시피 12월까지는 예산국회와 쌍특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12월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만약에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내부적으로 흔들린다면 그때는 뭔가 좀 파국적인 결론이 올지 몰라도 지금은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씨가 왜 이래입니다. 달력 아직 1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 보면요. 이거 벌써 봄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특히 지난 주말은요.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남부지방은요. 낮 기온이 2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피서철 못지않게 해수욕장 나들이 객이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한겨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풍경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은 물론이고요.
반팔을 입고 해안가를 거닐거나 또 겨울바다에 발을 담그는 그런 시민들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서울 역시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얇은 옷차림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 유원지에서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12월에 이른바 봄 날씨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늘은 주말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요. 전국의 낮 기온 10도에서 16도 사이 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근한 겨울 날씨 속에서 대설주의보가 아닌 여름 같은 장대비도 예고가 됐습니다. 특히 삼척과 북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엘니뇨 현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게 이상 고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중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엘니뇨 때문에. 우리나라 남동쪽, 일본 동쪽 지역에 이 고기압성 순환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고기압성 순환 때문에 그 우리나라하고 동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그 남풍 계열, 그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유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쪽으로 따뜻한 계열의 바람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겨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2013년 1년 내내 더웠다. 이게 또 수치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 기상청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올 한 해 전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로 쓴 지역에 한 곳이라도 나온 그 달이요. 무려 8달이나 됐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은 2월과 7월, 8월, 10월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이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한 건데 올해는 이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벚꽃이 부산에서 102년 만에 가장 일찍 피며 한반도 역사상 가장 더운 봄을 기록을 했고요. 또 12월 중순인 지금도 봄 같은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달갑지 않은 기록들 때문에 올 한 해는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해가 될 거다. 그런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이 되면은요 다시 겨울 추위가 돌아온다 이런 예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거란 예보가 나옵니다. 평년보다 5에서 8도 낮은 수준까지 기온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남은 겨울은 이렇게 이상 고온과 이상 한파가 극단적으로 교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서 북극의 기온까지 올라가면은 북극 냉기의 남하를 막는 제트기류, 공기띠가 약해져서 오히려 혹한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JP 아들의 별세. 오늘 아침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아들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이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친인 김종필 전 총리가 별세한 지 5년 만에 이 아들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이사장은 외국에서 생활 중인 가족들과 떨어져서 최근까지 국내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김 이사장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지인이 집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62세면은요 지금 아주 젊은 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김종필 기념사업재단 측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평소 지병을 알아왔고요. 자택에서 홀로 지내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재단 측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시고부터 김 이사장의 몸이 쇠약해졌다면서 1년 전에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이 왔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환경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 김종필 전 총리의 아호를 딴 운정장학회 이사장을 맡아왔는데요. 2015년 모친에 이어서 부친인 김종필 전 총리가 2018년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힘들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변에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김 이사장이 그리워했던 아버지 김종필 전 총리의 생전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청대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대를 떠나겠습니다. 노병은 죽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다 먹지. 그 정치인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김 이사장은 4년 전에 김종필 전 총리의 신당동 자택을 처분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신당동 자택은 1965년부터 김종필 전 총리와 정치 일생 50여 년을 함께한 그런 곳이자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P 연합을 이뤄낸 역사가 담긴 장소이기도 하죠. 당시 김 이사장은 SNS에 마지막으로 집에 절하고 철문을 닫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라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김 이사장의 빈소에는
김종필 전 총리를 통해서 정계 입문해서 JP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이 조문을 오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아미, 군대를 말하는 아미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계적인 K-팝 그룹 BTS가 이제 전원 입대를 하며 그들의 팬덤 이름 아미처럼 전원 아미, 군인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리더 RM과 B가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요. 두 사람은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현역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B는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 특수 부대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S는 앞서 작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해서요. 올해 4월 제이홉이 입대를 했고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내일은 정국과 지민이 동반 입대할 예정이라서 이 멤버 7명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입대를 앞두고서 공개한 멤버들의 이른바 까까머리 사진도 화제입니다. 네,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머리를 밀고 늠름함을 뽐내는 셀카 사진 여러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삭발의 선글라스가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로망이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 내일 입대하는 정국 역시 삭발머리 사진을 공개를 했고요. 리더인 RM은 팬 커뮤니티에 장문의 편지로 군복무가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라고 입대 인사를 남겼습니다. 오늘과 내일 입대하는 네 멤버들은요. 앞서 팬들과 라이브 방송에서 입대 심경을 밝힌 바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설렙니다. 네, 전 진짜 설레요. 한번 흩어져 봐야 다시 뭉칠 때 그 소중함을 안다고. 저희가 준비해놓은 것들이 꽤나 많아요. 아니, 꽤나가 아니라 그냥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즐기고 계시면 진영이 맞춰서 거의 뭐 진짜 저희가 금방 나올 거예요. 단체로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반을 돌아왔을 때 BTS로서 할 얘기나 또 들려드릴 또 그런 에너지들이 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저의 진정한 챕터 2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입대하는 멤버 지민 그리고 정국은요. 먼저 군에 간 그 맏형이죠. 진이 교관으로 있는 신병교육대에 또 입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민과 정국은요. 맏형 진이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지민과 정국은 신병교육대 10중대에서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고 진은 11중대 소속이라서 이 중대 자체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신병교육대이기 때문에 뭐 이들이 식당 등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군대 선임인 진은요. 입대를 앞둔 이 멤버들에게 운동할 시간에 국군 도수체조 외워놔라 이런 이제 댓글을 남겨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 국군 도수체조는요 전 중대가 아침 점호 때 하는 그런 체조인데 진이 1년 일찍 입대한 경험으로 이 입대 전 도움이 되는 꿀팁 이른바 꿀팁을 전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BTS 정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죠. 언제쯤 완전체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BTS가 완전체로 활동을 재개하는 건요. RM과 B, 지민, 정국이 전역하게 되는 2025년 6월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멤버들과 소속사도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뒤에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희망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BTS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멤버 전원이 소속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완전체 활동에 힘을 싣기도 했죠.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